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좀 좋아지는 이런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시골 촌구석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뭔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가보면 맨 논밭밖에 없는 이런 시골 있죠. 예, 그런 데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맨날 뭐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뭐 이러는데, 공부가 돼야지 무슨, 네. 책상에만 앉으면은 뭐 저기 앞 동네 순위 생각도 나고, 게임 생각도 나고, 뭐 드라마도 갑자기 생각나고, 뭐 딴 생각이 나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뭐 집에 컴퓨터 뭐 이거 286 막 이런 거가 있었으니까, 그때 인터넷이 안 됐었던 시대죠.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 좀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설명해 드림과 동시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까지, 그래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드려 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지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날 미국에서 타겟, 월마트, 요런 대형마트죠, 요런 애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왜라는 물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냥 빠졌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타겟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관역처럼 생긴 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가 망한. 네. 월마트랑 타겟이랑 두 가지가 미국의 양대 산맥의 대형마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품질이 조금 떨어지죠.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반면에 타겟가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 품질이 좋아요. 뭐 요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이유는 우리 채널을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공급 대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LA 비치랑 롱비치항, 여기에 이제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는 화물이 미국에 한 4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잘 안 빠져나가고 배도 잘 못 나가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공급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꼭 여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도 꽤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타겟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물류 대란을 대비해 가지고 자기 전세 배를 아예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차질이 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컨센서스를 더 초과하는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 미국 소비는 지금 탄탄합니다. 소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물류 대란이라는 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잘 나가는 뭐 타겟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들, 소매 판매 업체라 그러죠. 소비자들과 맞닿아 있는 이런 업체들의 실적, 여기는 주가도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의 업체들, 얘네들은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마트라든가 하이마트,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렇게 고객과 맞닿아 있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물류 대란의 영향을 얘들이 안 받을 수도 없죠. 얘들도 글로벌적인 지금 물류 대란 현상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타겟이라든가 월마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손절 때리고 그냥 다 떠나야 되냐? 일단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자, 왜냐면은 공급 대란 문제가 한 내년쯤이면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타겟이라든가 월마트 이런 애들의 주가가 가장 빨리 올라가죠. 특히나 우리나라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 수준이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생각보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좋다 이런 애들 담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을 때, 뭔가 개선점이 찾아질 때 사면은, 예, 그때 수익을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물류 업체들, 소매 판매 업체들, 뭐 이런 대형 업체들, 이런 거 한번 그때 한번 보고 수익 보고 나오자,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주식에 힌트가 나오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런 상식과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상식과 통하려면 이제 미국 애들을 투자하면은 상식과 통하는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거 오를 때가 돼도 미국 애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내 투자 스타일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이 잘 났다, 아니면 나는 한국 주식을 투자했더니 수익이 잘 났다, 이런 이제 궁합을 보고 자기한테도 맞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이 좀 더 제 상식과 맞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원유예요. 원유 가격이 최근에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지금 고점 찍고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바이든 형이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유가 잡기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금 뭔가 정유회사들 있죠, 얘네들이 뭔가 담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같다. FTC죠, 연방거래위원회 서한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명령을 했죠. 얘네들이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로 중국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전쟁 때 쓰려고 모아놓은 이 석유, 요거 방출해가지고 유가 좀 떨어뜨리자, 이렇게 중국에다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가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앞으로 계속 될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유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측을 해보자는 건데, 일단 유가에 안 좋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이든 형의 지지율이 지금 41%로 조사되고 있어요. 진짜 최저치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난데, 조사한 인원 중에 39%만 정책에 지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다. 그래서 바이든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14일에 WP랑 ABC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화당 지지율이 51%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낮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좀 더 빨리 잡아야지 민심이 돌아서겠죠.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못 잡으면 중간선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로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은 대통령도 힘도 못 쓰고요. 웬만한 정책이 다 공화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첫 번째로 이제 힐런 누나가 나서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일으킨 게 아니야. 지금 바이든 형이 2021년 취임을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거 아니냐.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이미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죠. 씨알도 안 먹히죠. 사람들은 이미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잡아라. 자, 그럼 2단계로 어떻게 되냐? 일단은 파월의 책임론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은 2021년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 형이랑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돈 막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책임을 니네가 져야지, 이렇게 책임론을 부과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과거 돌아가 보면은 2020년도에 어땠습니까? 이제 공화당은 어떻게든 좀 적게 풀어야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막 더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막판 조율해가지고 돈을 더 풀어줬다 이거죠. 그럼 파월 형은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거기에 맞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돈 찍어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파월 형만 열받는 거예요. 연임을 하는 거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거 의심을 하냐. 민주당은 이제 최악의 카드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임론까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정유사들한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정유사 니네들이 불법 담합행위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치솟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니네들을 조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 2011년이죠. 요때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로 투기 세력과 전쟁을 끝내겠다 하면서 정유사들을 밀고 늘어진 적이 있었어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지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오바마 형 안 찍겠다. 이게 2011년에 4월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에 전쟁을 선포했죠. 너네 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다 착살을 냈거든. 이랬더니 유가가 진짜로 77불까지 떨어졌어요. 78불이죠. 예. 그 다음에도 이제 최고점을 못 넘고 이렇게 횡보를 했던 요 역사가 있는데, 근데 뭐 결론은 어떻게 됐냐? 2011년에 당시에 이제 FTC죠.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그냥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니까 오른 거지, 정유사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았다는 거. 정치적으로 막 유가에 대해서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유가는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죠.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을 할 테니까. 그러면 바이든 형하고 미국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갈 건가, 요게 굉장한 큰 관건이 되는데, 일단 오펙 플러스죠. 오펙에다가 이제 플러스 산유국들에다가 바이든 형이 제안을 했어요. 증산 좀 많이 해서 유가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원하게 거절을 당했죠. 우리가 왜 올리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데 예전에 쉐일오일 개발해가지고 우리 괴롭혔는데 우리가 왜 올리냐. 지금 이때 돈 안 벌면 언제 벌으라고 하면서 증산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형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인데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미루고 있으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겠다. 어떻게든 원자재 가격 떨어뜨리겠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유 뭐 천연가스 가격 떨어뜨리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뻔하죠. 민주당은 앞으로 2차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원자재 가격을 먼저 떨어뜨리는데 거의 총력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원자재 가격이죠. 유가는 2011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대로라면 유가는 좀 더 갈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때리기 시작하면은 요게 잘못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뭐 얘기가 나오면 떨어지고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수요 문제까지 겹치죠. 최근에 영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유 소비량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 수 있겠네.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야지 가솔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소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11월에 중간선거 치를 때니까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원자재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최대한 서둘러서 누가 될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을 좀 이렇게 뽑겠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죠. 민주당은 빠르게 인상한다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재는 이제 악재가 정치적으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각오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떠냐? 경기 자체가 당분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제조업 관련주들이 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얘네들이 뭐 운송이 안 되니까 매출이 늘어나기도 힘들고 원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나 주가는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성장이 더딘 상태가 지속되니까 혹시나 성장 기술주들로 자금이 당분간은 좀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공급 대란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가 좀 보여야 뭔가 풀리겠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힘든 시기일 수 있는데 근데 원래가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게 좀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게 연속입니다. 작년만 같으면은 뭐 누구나 쉽게 돈 벌겠지만 이제까지 주식시장이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거의 정신쇠약에 걸리듯이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주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주고 나서 얻게 되는 보상이었다는 거죠. 결코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었습니다. 요걸 잘 버텨내야지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